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주를 향해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제가 다들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 저희가 저희 MSG 3인과 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칸막이 좀 했습니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안심을 하시도록 걱정하실까봐 그랬죠. 이건 한번 걸러도 저희를 보시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겠는데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비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이 또 혹시 저 없는 거 아닌가 서로 간에 이런 걱정들 하시기 때문에 그 또 안심시키기 위한 용도로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안전을 최대한 도모한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더 본게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기분 좋게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무슨 시대, 이런 시대, 저런 시대 많습니다만 우리 밀리터리 분들께는 역시 지금은 대항모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군도 드디어 3만 톤급 규모의 경항공모함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다 같이 박수! 왜 박수 칠 얘기가 아니고 마지못해. 저는 뭔가 그냥 대한민국 군대가 뭘 도입한다면 일단 박수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머뭇거린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일본, 중국 그 해상 전력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하도 들어가지고요. 우리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변국, 특히 중국이라든지 일본, 우리가 전에도 본게임이나 더 본게임에서 다뤘지만 해군력, 특히 이제 항모라든지 잠수함, 이지스함 이런 전력이 굉장히 강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펴왔고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 그 경항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누고요. 여하간 국방부에서 지난 8월에 이제 국방 중기계획 2021년부터 5년까지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경항공모함이 계획이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이 계획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형 수송함 2사업, 2차 사업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송함이라고 표현하면 전혀 이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단지 무슨 화물이나 이런 병력을 수송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약간 이거는 이제 일종의 위장 명칭 비슷한 거였죠. 주변국을 자극할까봐 약간 눈치 보면서 톤다운 시켜서 표현한 거였는데 그 사이 우리 정부 수뇌부라든지 군 수뇌부 이런 쪽에서 주변국에서 중국, 일본 이렇게 항모 전력도 증강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솔직하게 그냥 경항모 만든다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명칭을 아예 경항모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원래 작년에 발표할 때는 2030년대 초반에 진수해서 원래 진수한 다음에 실전 배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1년. 2033년, 4년쯤 이후에 실전 배치 예상했는데 지금은 그 시기도 좀 앞당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0년대 말 2030년쯤 진수해서 2032년, 늘 33년쯤까지는 실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한다고 그러고요. 이 경항모는 역할이 당연히 이제 우리 말레카역을 비롯한 해상 수송로를 이제 보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주 임무 중에 하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에 우리 청해부대 파견됐던 문부대항함이 급히 아프리카 국가로 향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출을 하거나 지원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수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2024년쯤까지 이즈모급 헬기 항모 2척을 경항모로 개조를 하는데 이건 이미 개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사진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2척을 개조해서 경항모로 바꿀 계획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도 이미 이제 중형 항모 6만 톤 넘는 중형 항모 2척을 배치를 했고 2척 이상의 항모를 이제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항모 유용성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스칸다르라든지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이 우리 미사일로 요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힘들다. 그런 점에서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우리 중요한 전략기지인 청주기지, 이 활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력화됐을 경우 휴지기 착륙 스텔스기인 F-35B를 탑재한 경항모에서 F-35B가 출격해서 북한에 대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F-35B가 A형에 비해서 이 탑재 능력이나 이런 건 제한이 되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경항모라고 하면 뭐 차량도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뭐 경차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당연히 뭐 대형 항모에 비해서 경항모 작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경항모입니까 이게? 많이 차이가 나죠. 아 많이. 예. 보통 이제 만재 배수량 9만 톤 이상을 이제 대형 항모라 그러고 4에서 6만 톤 요 정도를 중형 항모라고 하는데 경항모는 그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건조비가 1조 8천억 정도가 드는 3만 톤에서 4만 톤 사이에 그 정도 규모고 함재기는 이제 말씀하신 F-35B 12대하고 헬기 8대에서 한 20대 정도를 탑재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네. 아니, 생긴 게 아직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림이 안 떠오르는데 뭐 비슷하게 요거랑 비슷할 것 같다라든가 요걸 좀 벤치마킹 했다라든가 지금 뭐 이미지로 제시할 거 없으십니까? 있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원래 전망이 됐었는데 네. 원래는 그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급 상륙함 요게 32,000톤이고 그 다음에 카보르급 경항모 요건 27,000톤 혹은 스페이스의 후안 카를로스 1세급 상륙함 요게 이제 27,000톤급인데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3만 톤급의 경항모를 개념 설계할 것으로 전망이 됐어요. 근데 국방부가 공개한 이제 예상 그래픽을 보면 미 해군의 최신 상륙함인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하고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메리카급은 만재 배수량이 45,700톤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기가 이제 중형 항모랑 맞먹는 급이 되죠. 네. 근데 하필이면 강습 상륙하면 이건 물론 가서 병력들을 바로 그냥 뭐 배에 내리거나 바다에 내리거나 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건 항공모함 이전에 비행기가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강습 상륙함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을까요? 그 상륙함하면 우린 자꾸 떠오르는 게 그 오마비치에 그런 느낌 아주 작은 이동을 해가지고 그런 게 떠오르는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일단 미 해군의 그 전략 변화 이런 거랑 관련이 되는데 그 항모 이제 해리 트루먼호를 예비 함대 편입시키고 대신에 아메리카급하고 와스프급 이런 강습 상륙함을 항모처럼 운용을 하자 이제 이런 방안이 강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생산과 배치가 본격화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지금 플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메리카급을 이제 항모같이 쓰는 경우에는 아메리카급에는 이제 상륙용 주점들, 그러니까 조그만 그 상륙 그용 배들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탑재를 안 하고 아예 이제 항모같이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경항모의 이제 설계 사상이 이런 쪽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언론에서 그동안 우리 항모를 아까 3만 톤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배수량이란 게 기준 배수량이 있고 만재 배수량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 3만 톤급이라는 게 사실은 그 기준 배수량인 거고요. 만재 배수량은 사실은 4만 톤 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세 말씀하셨다시피 만재 배수량이 4만 5천 톤 이상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해서 어디 한 기사도 이제 단독 기사에 수고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 그 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미국의 그 와스크급 대형 상륙함, 강습 상륙함보다 길이와 폭이 약간 더 길고 커요. 그러니까 거의 만재 배수량은 5만 톤급에 육박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거의 중형 항모에 가까운 이제 그런 크기로 만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일부 그 특히 이제 군사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3만 톤급 경항모가 의미가 없다. 기왕 만들려면 한 7만 톤 이상 되는 6만에서 7만 이상 되는 중형 항모를 해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약간 그 정도 규모라는 걸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보면 미국의 이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강습 상륙함이라고 해봐야 사실 7천 톤에서 한 2만 톤 내 정도 미국보다 좀 훨씬 작은 거죠. 그리고 경항모에서 다목적 상륙함으로 개조한 그러한 경우도
그런 용도로 쓰는 거 24,000톤 이제 안팎인 이제 그런 건데,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미국이 4만 톤 이상 되니까. 그거는 이제 걸프전의 경우 이제 잘 나타나는데요. 강습 상륙함 중에 버넌 리처드함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 보통 헬기 19에 26대, 그 다음에 해리어 수직 이착륙 전투기 같은 경우 6대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 걸프전 실전 상황에서는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를 많이 탑재했어요. 그래서 25대를 탑재해가지고 이제 카스라고 그러죠. 근접항공 지원에 나서가지고 한 128톤 정도의 폭탄을 실제 투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되려면 사실은 이 해저 같은 경우는 공중전 능력이 약하니까 제공권이 확보돼야 사실은 안심하고 작전할 수 있는 건데, 여하간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제공권이 확보된 차원에서는 강습 상륙함을 일종의 경항모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경항모라고 하기에는 뭐 준중형이라든가 정체라고 하는 준중형 정도는 충분히 많은 그 매니아분들 중에서는 준대형도 한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가 외형상은 이제 공식 분류는 소형차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세단급을 하는데, 매니아들은 기왕이면 우리 그랜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네. 크면 클수록 좋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규모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 말고도 성능 중에 속도, 거기 들어도 엔진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이게 수직이 착륙기 F-35B를 이제 이륙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F-35B 얘기할 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수직으로 뜰 때 이제 엔진이 아래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조정석 후방에서 이제 그 리프트 팬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 좀 필요한 조건이 앞에서 이제 오는 맞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항모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맞바람을 받으면 그 맞바람의 힘으로 더 쉽게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좀 빠르면 유리한 거죠. 한국형 경항모도 순항 속도를 시속 17에서 20노트, 최대 속도는 26에서 30노트 정도가 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것이고, 요거를 하려면은 디젤 엔진 대신에 이제 가스 터빈 엔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네럴 일렉트릭의 LM2500이라는 가스 터빈 엔진을 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비행 갑판인데요. 이제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하고 그 다음에 마라도함 비행 갑판은 헬기 정도만 이제 운영을 하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이 경항모는 F-35E를 띄워야 되니까 이 제트 엔진이 밑으로 막 분사가 된단 말이죠. 내열, 이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이거를 대충 만들어 놓으면 이제 갑판이 손상되고 녹고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비행 갑판을 이제 갖추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사실 그 2019년에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 편성안에 경항모 건조를 위해서 그 핵심 기술 개발비에 271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여기 이제 과거의 경항모에 비해서 뭐 첨단 지휘, 무장 통제, 이런 또 방어 체계, 추진 체계 이런 것들 얘기인데, 이걸 약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비행 갑판하고 플랫폼 설계 기술 선행 연구에 95억 원, 그리고 통합 전투 체계 기술에 120억 원, 그리고 스텔스 성능 기술에 40억. 스텔스? 예. 그리고 개념 설계 위탁 연구 해외 컨설팅에 16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거 말씀하신 대로 스텔스가 이제 좀 궁금한데요. 우리는 뭐 항모라든가 함선하면 스텔스는 뭐 레이더만 생각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대잠 스텔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죠. 잠수함에 노출이 덜 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중 방사 소음 저감 기술, 요거랑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잠수함의 음파 탐지기에 탐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그 수중 소음 감소 요 기술에 지금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진짜 실제로는 막 몇만 톤 하는 걸 그거를 그 도료를 칠할 것도 아니고 스텔스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대잠, 대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거군요. 함정 선체도 아마 레이더 반사함 전쟁을 그렇죠.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대잠만 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도 하고 대잠도 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죠. 완전한 스텔스는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제 한다고. 그렇군요. 캐터펄트라고 그러는 게 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터펄트 미국 대형 항모라든지 뭐 중형 항모에도 뭐 제법 갖추고 있는데, 이 캐터펄트가 이제 비행기를 쏴주는 거잖아요. 내보내주는 건데,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수증기 힘으로 전투기를 극하시속시켜서 짧은 거리에서 발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이제 캐터펄트인데, 우리 경우는
수직 이착륙인 F-35B를 탑재하기 때문에 캐터펄트는 일단 장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그 샤를 드골이라는 게 원자력 항모인데 크기는 뭐 아주 크진 않아요. 뭐 4만 톤에서 5만 톤 사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캐터펄트를 장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라팔 함상현 전투기, 그러니까 라팔 M하고 미국의 E-2C 호크아이 조기 응보기 등을 운용을 하고 있죠.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운용 중인 항모에 타출기가 없어서 스키 점프 갑판이라고 우리 전에도 얘기했죠. 갑판 끝이 이렇게 일정 각도로 솟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갑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사실은 이 항모에 대해서 옛날 80년대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이제 노력을 해왔었죠. 그래서 85년에 이제 호주에서 17,000톤급의 퇴역 항모인 멜버른함, 이게 이제 영국에 쓰던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것을 도입을 해서 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항모 관련 기술을 좀 축적을 했었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브라질의 이제 상팔로에서 근무하던 이제 승조원들을 중국으로 추빙해서 항모 관련 기술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캐터펄트 기술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믿기 힘든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네요, 중국이. 찔러보는 그렇잖아요. 거죠. 혹시 모르잖아요. 안 된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레짐작해서 포기하는 거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오바마 정부가 얘기해 주겠어? 그럼 하지 말까? 그런 게 아니야. 일단 한번 해봐. 그래서 안 되면 그만 아닙니까? 그 정신자세 괜찮네요.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죠. 오바마 정부가 그렇게 핵심 기술을 주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한번 노크를 해봤다. 야, 이 정신은 대단하지 않은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중국이 지금 뭐 이미 8만 톤급 뭐 핵추진 항모를 건조 중이다, 이런 외신 보도도 계속되고 있는데, 약간 차기 항모에는 전자기 사출 장치, 우리 이말스라고 그러죠. 이거를 적용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전자식 사출 장치는 이게 뭐, 혹시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 같은 이제 최신 항모에서 쓰는 건데, 기존 사출 장치는 일종의 스팀, 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전자기의 힘, 전자력의 힘을 활용해서 이제 쓰는 이런 사출 장치인데, 이게 사실은 제럴드 포드함이 그 새로운 장점으로 신무기로 내세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사실 새로운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용상엔 문제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럴드 포드함이 원래 계획보다 실전 배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 중에 하나가 하여튼 이말스, 이 전자기 사출 장치라고 그러는데, 영원 앞으로 향후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중국이 적용한다는 계획이 있다.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1991년에 그 소비에트 연방 해체가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간 1억 5천만 달러가 드는 유지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함정들을 이제 해외에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무기가 많이 또 유출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당시에 러시아가 매각을 결정한 함정 중에는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배치됐던 키예프급 항모인 노보로시스코하고 민스크호가 있었던 거죠. 요걸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 항모 매입에 나섰던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의 중소무역 업체인 영유통이란 데예요. 영유통. 근데 무슨 장난감이라고 만드는 영실도 아니고. 당시 상황이니까. 근데 좀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 중소업체가 거기에 덤벼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민스코가 93년 7월에 퇴역을 한 상태였어요, 이미. 또 노보로시스코는 화재가 나가지고 좀 기능이 불능 상태였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1994년 10월에 이 한국의 영유통이 해군 퇴역 장성들로 구성이 된 러시아의 콤파스사하고 항공모함 2척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격이 어째서 이게 가능했느냐? 가격이 민스코가 당시에 460만 달러에 나왔고 37억 원. 그 다음에 노보로시스코는 이제 430만 달러, 34억 원이니까 탱크 한 대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항모가 나온 거예요. 두 대 합쳐도 71억이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거의 거저네요, 이거는. 71억 원이면 지금 흑표 전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저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값인데요. 근데 요즘 저기 저 서울숲 그 근처 가면 야 이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다 이제 마련이 됐는데 일본 언론에서 이제 도쿄신문하고 NHK 이런 데서 한국이 퇴역 항모 두 척을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현역이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쪽 입장에서 거북선 2개가 들어온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엄청난 파워니까. 사실 그렇게 뭐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말씀하신 오래된 배도 아니고 10년 조금밖에 안 된 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한국에 항모가 2개가 생기는 그림이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신경 쓴 러시아 정부가 그 민스크하고 노브로시스크에 중앙 지휘센터 장비하고 레이더하고 방공 정보 시스템하고 미사일 발사대 지휘 시스템, 뭐 표적 탐지 시스템 이런 거를 다 폭파하거나 제거한 다음에 인도를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럼 이 도쿄신문 NHK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기사 쏟아내는 게 영향 주긴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일본 언론의 보도가 없었어도 이게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떼고 줬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보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 당시에 속된 말로 좀 더 영향가 있는 이 장비라든지 이런 게 부착된 상태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쵸. 언론, 그럼. 저도 언론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 언론 사명감 갖고 하실 거죠? 앞으로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게 디젤 항모인데 뭐 원자력 항모다 이래가지고 환경단체들이 시위를 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걸 가져온 거는 사실 우리가 이걸 쓰려고 한 건 아니고 해체를 해가지고 또 내부를 또 보고 뭐 소위 뭐 역설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노브로시스크는 해체를 했어요. 근데 민스크를 해체하려니까 이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다가 1997년에 이제 외환 위기가 생겨나게 돼서 이 영유통이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를 더 이상 찾지를 못하게 되고 사실은 사오는 것보다 뭐 해체하고 이런 게 돈이 더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998년에 제3국 매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의 고철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그냥 팔아버리죠. 이게 뭔가 이게 뭐 있죠, 근데 말씀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제 그 당시 영유통이 나선 거는 원수 말씀하셨지만 뭐 단순히 우리가 뭐 고철로 들라고 이걸 샀겠습니까? 물론 이제 워낙 그 당시 이제 싼 가격이니까 그런 뭐 고철로서 뭐 수지도 맞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 설계 기술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측면이 강했던 건데 여하간 여러 가지 정부나 군 기관에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했었는데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좀 뒤에는 좀 발뺌을 한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 영유통 사장 입장에서는 약간 한 비슷한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항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기술을 어떻게 얻겠어요? 나중에 이제 내부 수리하고 대수 작업을 거쳐서 3만 제곱미터 크기의 관광 테마파크 이게 뭐 선전시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사고 그걸 다시 뭐 중국도 가져가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참고할 만한 건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련의 항모들도 일부 수직이 착륙기를 운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강도, 이 특수강을 활용하는 상당히 강한 강도를 가진 이런 갑판 소재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서 이렇게 보니까 일부 이제 경우 뭐 용광로에 넣어서 이렇게 용해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포스코 쪽에서 이거는 녹여지지가 않는데요. 뭐 이런 이제 특수강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정보기관에서 이제 확보를 해서 또 나름 우리 또 무기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이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함재 얘기를 또 계속 해보도록 하죠. F-35B인데 경항모에 진짜 우리 뭐 캐터필드도 없고 수직 이착륙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 기종이 필요할 텐데 이거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도입을 좀 앞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F-35B 스텔스기 도입을 앞당기게 되면 F-35A의 도입에 이제 불똥이 튄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공군이 내년까지 F-35A 40대를 도입을 완료를 하고 곧바로 이제 20대 추가 도입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년대 중후반까지 2020년대 중후반까지 F-35 60대 체제를 갖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대 중후반으로 잡혀있던 F-35B 도입 사업이 앞당겨지면서 경항모를 맞춰야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사실 이 F-35B는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완전히 재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공군용 F-35A나 해군용 F-35C하고는 구조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가격도 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 국방부의 최신 계약 자료를 보면 14차 저율 초도 생산분 기준으로 공군용 F-35A가 한 대에 7,790만 달러, 엄청나게 비쌉니다. 해군용 F-35C는 한 대에 훨씬 비싼 9,440만 달러인데 F-35B는 자그마치 1억 130만 달러나 돼요. 1억 달러가 넘어가는군요. 근데 이 가격도 기체와 엔진을 합쳐서 이제 최소한의 비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아주 기본 옵션 있잖아요. 왜? 그런 상태, 이걸 유닛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가격만 말하는 거라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채택할 경우에는 부품과 유지 비용이 가장 높은 이제 F-35B의 전체 도입 가격이 아마도 대당 2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엄청 비싸긴 한데 그래도 비싼 만큼 뭐 값어치 하지 않겠습니까? 뭐 싼 게 비싸기란 얘기 있는데 좋으면 뭐 돈값 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한 말 있죠. 세상에 공짜 없다고. F-35B는 수직 이착륙이라는 A와 C형이 갖지 못한 큰 장점이에요. 사실 수직 이착륙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도 똑같으면서 여기 이런 성능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은 비행기겠어요. 반칙이죠, 사기죠, 솔직히. 뭐가 단점이 있겠죠. 무장 탑재량이나 뭐 이런 성능이 떨어진 부분이 꽤 있다. 더구나 이제 가격도 비싸다 이제 그런 것인데 항모 탑재용 F-35C가 보통 1100km 작전 반경을 갖는 데 비해서 F-35B는 833km로 한 300km 가까이가 이제 적고요. 그리고 무장 탑재량의 경우도 F-35C가 8.1톤인데 B는 이보다 떨어지는 6.8톤 정도에 그친다는 이런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사시에 북한의 방공망을 돌파하려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무부장창 안에만 이제 폭탄이나 미사일을 달아야 되는데 이 내무부장창 안에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이 F-35 우리 도입하는 A는 2,000파운드 폭탄을 달 수가 있는데 F-35B는 1,000파운드짜리밖에 못 달아요. 절반이네요. 네, 절반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유사시 이제 북한 지하시설이 많은데 2,000파운드급 폭탄이 돼야 웬만큼 깊은 곳에 있는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건데 1,000파운드는 그러면서 제약이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JSM이라는 이제 공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탑재하기 힘들다는 점이 제약으로 한계로 지적이 됩니다. F-35B, 뭐 경항모, 이거 사실 뭐 일본이랑 다 겹치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상황은 어때요? 일본의 경우 이제 이즈모급 경항모가 헬기 항모가 이제 배수량이 이제 27,000톤인데 실제 뭐 만재는 뭐 3만 톤 이상이다, 4만 톤 육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항모에 대해서 이제 지난 6월부터 조선소에서 이제 경항모 개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일본에서 나오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여기에 12대의 F-35B 스텔스기하고 8대의 SH-60K 해상 작전 헬기 등 20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방위성에서 공개한 이런 이제 개조 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탑재할 수 있는 건 이보다 많을 수 있다. 뭐냐면 그 경락구에만 14대, 그다음에 갑판에 14대에서 최대 28대의 F-35B를 탑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이제 도입할 F-35B는 42대입니다. 그러니까 F-35 A형 102대 포함해서 147대인데 여기 이제 한 대 추락해가지고 146대의 F-35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42대 F-35B하고 그 다음에 항공자위대가 13대의 E-2D 최신형 조기공부기를 운용을 하는데 리프카라고 그러는데 NIFCCA라고 이 데이터 링크를 활용한 이 장거리 원거리 정밀 타격 교전이 가능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항모는 해군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탑재기 운영하는 아니 파일럿은 그분들은 해군이에요, 공군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해군이 하는 게 맞는데 미국은 이제 해군에서 운영을 하죠. 조종사도 뭐 따로 양성을 하고. 그래 해군 조종사들이 이제 공군 조종사 우습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짧은 비행갑판에서 이착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간 우리 경우는 해군 항공대가 사실 뭐 P3C P3 해상 초계기나 헬기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함재기를 운영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이제 공군이 하고 그 다음에 배치는 해군 경항모에 배치해서 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일종의 투트랙 해군과 공군이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해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경항모 도입되면 전문적으로 이제 항공 인력을 양성해서 이제 해군 함재기 조종사로 를 키우려는 이런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건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군에서 운영할 걸로 봐야 됩니다. 근데 경항모 유지하려면 사람 수, 병력도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옛날에 엔터프라이즈 이런 그 미국 항모 보면 5,000명씩 막 거기 막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게 그 미국 뭐 코로나 이렇게 때문에 봉쇄되면 무슨 막 진짜 그 함정에 막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막 같이 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문제가 좀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저출산 시대라서 인구가 좀 더 줄고 있어서. 그렇죠. 현역 장병들이 일단 많이 줄고 있죠. 예. 그래서 해군 함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작전에 투입하는 전력보다 한 2~3배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지에 돌아와서 휴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정비하고 훈련받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만 톤급의 경항모를 운영하려면 이제 1,000명이 넘는 장병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되려나 하는 좀 현실적인 의문이 있죠. 근데 중국의 경우는 지금 6만 7천 톤급의 산동함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활주 길이가 300m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보통 전투기가 다 이제 뜨고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이 가진 전쟁 억제 기능하고 그 분쟁 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이런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중형 항모급 이상의 능력을 오히려 갖춰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F-35B가 아닌 F-35A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를 말하게 되겠죠. 또 그런 군 관계자들의 주장도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경항모 수준이 아니라 중형 항모 이렇게 또 항모 쪽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항모는 여러 가지 또 뭐 중국의 움직임 때문에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냐 그런 말씀도 있고 이거 정말 난제인데 저도 옛날부터 이제 무기 매니아지 않습니까? 무기 많이 하니까 당연히 우리 항모 갖고 그러면 좋죠. 하지만 항상 우리가 매사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 자체 건조하는 데만 한 1조 8천억, 2조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태워야 되는데 함재기 F-35B 이 가격이 아까 원세 말씀하셨지만 싸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자체만 들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비용이 최소 3~4조 정도 들 걸로 봅니다. 20대 도입할 때. 예를 들어 공군이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2023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잡힌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F-35B는 이거보다 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군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은 5조 정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총 6조에서 7조 이상이 이제 들 수도 있는 건데 뭐 운용 유지비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 문제 제기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이 항모를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많이 등장했고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 미국 항모 잡으려는 대한탄도미사일, DF-21D나 DF-26, 그 다음에 극초음속 무기도 등장하잖아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도 요격이 불가능한데 그것도 마찬가지 항모 타격용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5조, 10조짜리 항모가 미사일 두어 발에 그냥 침몰할 수 있는, 격침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취약할 수 있다.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항모의 무덤이 될 수 있죠. 좁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대함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과를 좀 따져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원래 전에부터 다목적 경항모는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10여 년 전부터. 근데 이 다목적 경항모는 뭐냐면 이 순수하게 뭐 수직이 착륙 전투기만 탑재하는 게 아니고 해병대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야말로 다목적 이제 그런 함정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해군이 구상하는 경항모는 그거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되려면 웰덱이라고 우리 함정 뒤에 보면 큰 구멍 같은 게 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도크가 되는 거죠. 물을 채워서 거기서 수륙 양용 장갑차라든지 뭐 공기부양정이나 이런 걸 출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이제 그 웰덱의 역할인데, 저는 우리 입장에서 웰덱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군에서 구사하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해병대에서 요구를 했지만, 근데 그 이유는 뭐 돈이 더 든다, 그 다음에 함재기를 그게 있으면 많이 못 실른다, 속도가 느려진다, 뭐 이런 이유 등등은 있지만, 근데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국가 전략 목표, 군사적인 군사 전략 목표에 부응하는, 그다음 해군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해군과 해병대 필요로 하는 이런 배를 만드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정확한 그런 판단 이런 것들, 뭐 지금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뭐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정도는 좀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형 경항모 시대 개방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를 돌아올 걸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S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